네, 여러분 2월 22일입니다. 22일이라 그러니까 우리 김 PD가 정월대보름이라고 그렇습니다. 달은 어제도 굉장히 밝았습니다만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달이 아주 큰 달이 여러분의 가슴마다에 그 큰 달이 둥그렇게 들어와서 마음들이 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국제금융시장이 비교적 아주 조용하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평온합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언제 국제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었나 하는 그런 정도의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버 자동차의 드라이버가 6명을 총을 쏴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는 큰 뉴스도 지금 없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데서는 미국 선거 분석이 많고요. CNN 같은 데서는 제프 씨는 왜 꿈을 포기하였나 이런 정도의 기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가 열리고 있어서 중국 제품들이 쓸고 있는 와중에 한국 기업들은 삼성과 LG가 VR, Virtual Reality, 안경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말하자면 입체 영상이죠. 3G를 스마트폰을 이렇게 장착을 해서 안경을 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그 VR 장비를 공개를 하면서 아주 돌풍을 몰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 VR 제품을 아마 가장 강력하게 몰고 가는 드라이버는 역시 포르노그래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걸 우리의 주제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들 보시죠. 기발한 장박사 시간에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는 환경이 있고요. 정규적 칼럼은 마이너스 금리, 도덕성을 파괴하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보시죠. 여전히 뉴스의 전면적인 전선은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JP가 모처럼 한마디를 했는데요.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이중성,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만은 중국 이번에는 일부 대북 거래에 대해서 유엔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수출 추락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 들어서 중국 일본보다 훨씬 줄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은 중국 일본보다 올 들어서 훨씬 줄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 네, 정치권 얘기가 조금 있고요. 산별노조에 대한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논란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추세가 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연간 4,000명 단위로 줄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것은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부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좋아졌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는 이송현 아나운서부터 시작합니다. 부탁합니다. 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제5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를 개최합니다. 한미 억제전략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TTX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TTX에서 여러 가지 도발 상황을 가정해 정치 군사적 수준의 위협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되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 미국의 해구산 전력과 한국의 전략무기 등으로 선제 타격하는 연습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선제 타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무언가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바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기 전에 일 처리가 끝나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뚜껑이 열리기 전에 또는 뚜껑이 열리자마자 바로 원점 타격이 이루어져서 핵이 되었든 미사일이 되었든 무력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연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 원어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TX입니다. 네, 다음 뉴스.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전 총리는 어제 부인 고 박영옥 여사 일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우리 정부는 공격을 받거나 군함이 격침돼도 지지부진했다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어 공산주의자들은 결의를 보여주면 덤비지 못한다며 박 대통령의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JP도 모처럼 옳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낮에도 저희들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최근에 정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김종필 총리도 참 여자로서 대단 뭐 이런 말을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사실 이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통진당 해산했고요. 정교조 법외 노조 확정되었고요. 엊그제 어떻든 법원에 산 일이기입니다만은 산별노조 강제로 산별노조에 가입시킨 거 또 이제 제대로 처리가 되었고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기만 하던 개성공단 문제도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역대 정권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말하자면 이 종북위원 통진당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결단이 쭉 이어진 것들을 보면 누구도 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 그야말로 뭐 옛날에 대처가 철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대처도 못했던 대처는 물론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노조와 과감한 투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 북한 문제 개성공단 통진당 또 뭐 이석기 사건 또는 정교조 또 산별노조 뭐 이런 데 대해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대통령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라운 반드시 해야 하는 선택이었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못했던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JP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오늘 뉴스로 올린 것은 바로 그런 뜻에서 사실은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을 끌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제기하고 하지만 그래도 고비고비에 꼭 해야 할 일은 반드시 단행한 놀라운 결심력을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는 어떤 대통령도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발자취, 족적을 이미 남기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이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포착된 대형 레이더는 형태와 규모로 볼 때 미국 조기 경보 시스템 페이브4와 유사해 탐지 거리가 5,500k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중국 레이더는 1,500km 떨어진 우리나라는 물론 멀게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목표물까지 탐지할 수 있고 일부 궤적만 볼 수 있는 사드 레이더보다 성능이 월등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중국 정부의 대외 군사 정책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렇군요. 제가 과거에 중국의 레이더 능력에 대해서, 특히 해군의 레이더 능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탐지 능력이 협소하다. 중심이 짧아서 40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그렇게 옛날이 아닌데, 지금 육상에 설치된 레이더, 조금 전에 그림을 아주 보니까 좀 특이하게 생긴 레이더입니다만은 그게 5,000달러까지, 5,000km까지 커버한다고 한다면 한반도는 물론이고 일본까지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이 사드 가지고 중국을 다 들여다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간 곤란한 표현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다음 뉴스. 북중 접경 지역의 일부 중국은행이 최근 북한인 명의 계좌에 대해 입금과 계좌이체 서비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최대 은행인 공상은행은 북한 시느주와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지점 등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을 두고 중국이 동참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와 별도로 은행들은 이미 독자적인 금융 제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의 큰 은행들은 북한과 연루되기 싫어서 스스로 일찌감치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중국이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잠시 전에 제가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TTX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 원문으로는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 글쎄요. 이 말만 읽어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탑 엑서사이즈까지는 알겠는데 테이블이라는 것이 글쎄 아마 문면으로는 글쎄요 탁상 훈련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만은 글쎄요 다른 또 어떤 군사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테이블이라는 뜻이 이 가상훈련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뉴스. 올 들어 한국 수출이 주요 경쟁국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계무역기구는 각국이 발표한 지난 1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출 감소폭이 18.8%로 일본, 중국, 대만 등보다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해 대표적 위기국으로 꼽히는 브라질의 수출 감소폭도 17.9%로 우리나라보다 작았습니다. WTO가 1월 수출 실적을 분석한 나라 중 한국보다 수출이 더 많이 줄어든 국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밖에 없었습니다. 네, 우리가 18.8%나 수출이 줄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렇게 상당히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수출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그렇게 위안화가 약세로 갔던 것도 아니고 일본 엔화가 또 그렇게 약세로 가서 우리가 경쟁 관계에서 타격을 입은 것도 아니고 어떤 면으로 보거나 지금 우리 수출과 우리 기업들의 활동이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뉴스.
국민의당이 총선 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의 2월 셋째 주 정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1.2%포인트 하락한 11.7%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인 26.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또 차기 대선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가 22.2%로 6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8.5%,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1.6%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정치 뉴스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선 정치에 인기도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이 안철수가 민주당에서 탈당한 이후에 보여준 행보에 대한 실망감이 이제 쌓이고 있는 거죠. 또 호남당이라고 하는 어떤 안전판이면서 동시에 한계인 호남당이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선거가 끝나면, 만일에 선거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이 끝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시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새누리당과 통합을 하거나 하는 결단밖에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의 실험이 이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만은, 총선에서 어느 정도 표를 모을 수 있을지에 따라 결판이 날 것 같은데, 지금 식으로 계속 간다면 총선이 끝나고 일정 시점에서는 어느 쪽으로든 흡수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선진국에서 근로자 간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해온 산별노조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투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발레오 전장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산별노조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며 여전히 기득권 근로자 중심의 노동운동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산별노조가 도입 20년 만에 한계를 드러낸 이유는 근로자 간 사회적 연대라는 본연의 기능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산별노조 탈퇴 기준을 제시하면서 산별노조에서 탈퇴하려는 기업노조가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산별노조가 되려면 이 산별임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산별노조를 다 하고 있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산별노조를 넘어서 산별노조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연대임금 제도를 합니다. 연대임금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동차 산업 노조는 없습니다. 금속노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금속노조다 그러면 금속노조에 속한 근로자들은 회사와 상관없이 자기가 어느 회사에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말하자면 임금 테이블에 의해서 동일한 임금을 받습니다. 물론 금액이 같다는 뜻은 아니고 동일한 조건이라면 예를 들어서 몇 년 차 어떤 업종 뭐 하는 근무 시간 얼마에 따라서 결과는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기본적으로 동일한 원칙의 적용을 받는 임금 체계로 갑니다. 그 이제 산별임금의 가장 강력한 형태가 연대임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웨덴이 바로 그런 연대임금 제도를 쭉 오랫동안 해왔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기업 정규직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차이가 무슨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의 무슨 30몇 %밖에 안 되는 이런 임금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같은 근로자 집단 내부의 양극화는 나올 수가 없죠.
연대 임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산업 전체의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선박 노조 또는 뭐 자동차 노조 또는 뭐 은행 노조 뭐 이런 이제 노조 산업별로 그 산업이 허용하는 생산성의 크기에 따라서 산별임금 또 더 나아가서 연대임금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근데 우리나라 산별노조부터 일단 먼저 얘기를 드리면, 우리나라 산별노조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속노조의 전위 부대로는 되어 있지만 사실 행동은 전혀 산별노조로서 행동해 오지 않았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회라고 말은 되어 있는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장이 오히려 산별노조를 뒤흔들 정도로 이쪽에 힘이 컸죠.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뭐 다른 금속노조 동맹파업 필요 없어. 현대자동차 하나만 파업을 해도 꾹 안 돌아가는 거니까 소위 전투력이 막강한 전투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산별이 쭉 있는데 그 산별노조의 마지막 조립, 마지막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산별로 움직이지 않고 산별이라고 하는 틀은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단위 기업별 막강한 노동조합의 힘을 휘두르면서 오히려 산별 내부의 하위 납품에 들어오는 쭉 밸류 체인을 따라서 하위 근로자들을 오히려 식민지화하는 전략을 취해왔던 거죠. 그럼 우리나라의 산별노조는 왜 있느냐? 오로지 민주노총 지도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치 파업을 할 때 우리가 왜 민노총 파업하는 거 보면 실제로 사람은 얼마 안 모였는데 깃발은 뭐 모든 사람 깃발 하나씩 깃발을 휘날리고 있죠. 그게 이제 각 산별 이제 조합 깃발을 들고 오는 건데 그 투쟁할 때만 쓰는 겁니다. 투쟁할 때만. 그러니까 그 투쟁할 때만 아주 이기적 단위 노조들이 주로 대기업 재벌 노조들이 그 이기적으로 놀기 때문에 산별 임금이라든지 무슨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비정규직 해소 이런 걸 아예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그 단위 노조는 그 단체 협약을 하면서 비정규직 우리 회사에 있는 비정규직 목욕탕은 따로 만들어주라. 왜 우리가 비정규직이 목욕한 다음에 우리가 구정물에 목욕을 하러 가야 되냐. 말하자면 이런 식이죠. 비정규직 출퇴근 버스를 따로 만들어라. 왜 나는 정규직 선생님인데 내가 정규직이 먼저 버스가 저기서 온다고 먼저 탄 비정규직이 자리에 앉고 내가 감히 정규직 선생님인데 내가 왜 서서 와야 되냐. 비정규직은 버스를 따로 내주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얘기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런 썩어질 X가 진짜냐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비정규직 식당을 따로 만들어라. 왜 점심 벨이 울리고 나서 내가 밥 먹으러 가니까 앞에 비정규직 애들이 서가지고 식판을 들고 나를 기다리게 하냐. 정규직 선생님인데. 비정규직 식당을 따로 만들어주라. 이렇게 요구했던 대기업 노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부도덕성의 본질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저는 아주 부도덕한 운동이라고 봅니다. 아주 부도덕한 운동입니다. 저는 뭐 노동운동이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약자를 위한 운동 천만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노동시장 내부에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착취하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럼 연대임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연대임금을 한 것이 대표적으로 스웨덴이거든요. 스웨덴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참 재미있을 겁니다. 복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웨덴 복지가 좋으니까 우리도 스웨덴처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웨덴에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죽었거나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이런 데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스웨덴에는 왜 중소기업이 없나? 이게 연대임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대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말하자면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나 영업이익률이 낮은 회사나 똑같은 임금을 받거든요. 그러면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줘야 되고, 장사가 잘 되는 회사는 자기가 줄 수 있는 임금보다 오히려 적게 줘요. 그렇게 되면 좋은 회사는 재무구조가 더 좋아지고 노동비용이 더 줄어들고, 안 좋은 회사는 노동비용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이것들이 되게 중소기업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높은 노동비용을 견디지 못해서 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에는 발렌베리 같은 기업이 사브, 에릭슨 이런 거 갖고 있는 발렌베리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거의 국부의 증권시장 시가총액의 거의 아마 최근에는 등락이 있었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5, 60%에 육박합니다. 거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임금이라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임금이 가장 좋으냐? 자기 회사의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이 가장 좋습니다. 자기 회사가 줄 수 있는 그 생산성에 걸맞는 그 노동 성과에 가장 적합한 그런 임금을 받는 것이 그 회사의 장기적인 존속 가능성도 높이고 근로자에게는 자기가 일한 만큼 보상받게 해주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저절로 없어지는 이런 체계가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노동시장 개혁의 올바른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산별노조라는 것이 정치 투쟁을 위해서 존재는 하는데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전혀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노동시장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제가 이 전화기를 옆에 놓고 있어서 계속해서 삑삑거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꼭 확인해야 되는 전화가 있어서 잠시 있다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가겠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4,621명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980년 공식 통계 작성 이후 2014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경찰은 자동차 에어백의 보편화와 각종 주행 보조 장치가 설치된 점 등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 강화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도 사망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가장 많을 때가 15,000명까지 갔습니다. 한 해. 한 해에 죽는 사람이 15,000명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쭉 이제 줄어들어서 지금 이제 4,000명대까지, 작년에 5,000명 밑으로 됐고 재작년에 작년에 4,62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자동차 에어백이 많이 됐고 각종 주행 보조 장치가 설치되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만큼 좀 윤리의식도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겁니다. 윤리의식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 사회, 사실은 우리는 늘 우리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뭔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느낍니다. 옛날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나가면 국도 같은 데서 야, 너 왜 자전거 타고 국도에 나왔냐고 빵빵거리고 또 아주 고약한 그 화물 그 운전기사 같은 분들은 이제 자전거가 앞에서 얼쩡거리니까 귀찮기도 했겠죠. 그럼 바로 옆으로 바짝 붙어서 그냥 휑 하고 지나가면 그 차가 일으키는 바람과 먼지 속에서 자전거가 휘청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전거가 오히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물론 자기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자기는 도망가면 그만이죠.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자전거를 타고 국도에 나가보면요, 저 뒤에서 아예 차들이 이렇게 비켜갑니다. 쭉 해서 저쪽으로 해서 1차선으로 해서 이렇게 2차선으로 바짝 붙어서 이렇게 오는 자동차는 오히려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욕을 하고 민도가 낮다고 늘 우리가 불평하고 사기 사건이 늘 일어나고 늘 거짓말 잘할수록 국회의원이 되고 이렇게 늘 썩어가는 것만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만히 보면 그래도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금 교통사고 사망자가 15,000명씩 죽다가 이제 5,000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한 달에 10,000명의 사망자 하면 생각이라도 해보십시오. 그 가족, 비탄에 빠진 가족과 남겨진 고아들과, 근데 10,000명이 줄어든 겁니다. 지금 10몇 년 만에 5,000명 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부디 이런 진보가, 저는 이게 진정한 사회 진보라고 봅니다만은, 이런 진보가 꾸준히 계속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준비한 뉴스는 일단 제가 한두 가지 재밌는 분석이 있어서, 만약 샌더스와 클린턴의 주장처럼 상위 500대 기업 CEO의 경영자 보상 총 60억 달러를, 상위 500대 기업 CEO 보수 총액이 60억 달러인 모양입니다. 달러를 이들이 속한 기업의 평사원들에게 고르게 분배하자. 이게 이제 샌더스와 클린턴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샌더스와 클린턴의 주장대로 상위 500대 기업 CEO의 경영자 보수 총액 60억 달러를 이들이 일하는 기업의 평사원들에게 나누어 주자고 샌더스와 클린턴이 주장하는데, 나누어 주면 어떻게 될까? 사원들의 임금은 시간당 3.5센트 올라간다고 해요. 그 사원들의 숫자가 많으니까 3.5센트 시간당. 그럼 하루 10시간을 일한다고 봐도 3달러 50센트죠. 8시간 표준 시간이니까 3달러로 잡고 하루 3달러. 그렇군요. 이거 또 세금을 빼고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제하면 더 적은 금액이 된다. 또 1960년에 했던 방식처럼 CEO 대 평사원의 임금을 20대 1로 제한해서 초과액을 평사원들에게 나눠준다면 평사원 임금은 1주당 한 주에 세전 1.32달러 증가할 뿐이다. 일주일에 1.32달러 라고 합니다. 재밌으셨나요? 네. 장원재 박사 만나겠습니다.